네, 이렇게 글로벌 인재 포럼 2021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하다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세션 순서가 됐습니다. A-7 세션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는 디지털 기술로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여성 창업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창업 시장에서는 여성의 활발한 진출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의 하루에서 느끼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사업 아이템을 선보이는 여성 창업자들이 계십니다. 오늘 발표자로 참여하시는 연현주 대표가 설립한 생활연구소, 가사도우미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홈클리닝 시장 혁신에 나서고 있고요. 또 이효진 대표의 8%는 중금리 시장을 개척한 국내 최초의 P2P 금융기업이죠. 또 이나리 대표께서는 여성들의 커리어를 지원하기 위한 헤이조이스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는 성공한 여성 창업자들의 생생한 경험담 그리고 노하우까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님, 이효진 8% 대표님께서 발표 수고해 주시겠고요. 이나리 헤이조이스 창업자 겸 대표님은 발표자 겸 좌장으로 이번 세션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세션 함께 하시면서 유종의 미를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좌장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예, 이 세션의 좌장이자 또 발표자로 함께하게 된 헤이조이스 이날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각자 한 20분 정도 간단하게 발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 토론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청소연구소 연현주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가셔서 예, 진행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연구소라는 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생활연구소 대표 연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을 정하는데 사실 좀 고민이 됐어요. 사실 다른 데서는 제 창업 스토리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시간도 짧고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제 한국의 어떤 이런 가사도우미 시장이나 이제 이런 앱, 홈클리닝 앱 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이라고 보통 부르죠. 우리 집안일. 집안일의 새로운 트렌드와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IT 업계 대기업이라고 보통 불리는 뭐 카카오나 NC소프트에서 한 20년 넘게 이제 IT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고 뭐 전략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 IT 서비스를 만들고 있지만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뭐 이제 이모티콘 서비스도 만들어보고 근데 뭐 게임도 만들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좀 해보면서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회사 생활을 즐겁게 했었던 2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창업을 5년 전에 했었고요. 그 창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IT 쪽의 종사자이기도 했지만 두 번째 잡이 있죠. 엄마이자 주부이자 이런 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 이제 또 다른 저의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아들을 키우는 엄마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3명 아들 키우는 거 한번 이렇게 약간 상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엄청난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근을 한 제가 보통 7시, 8시에 하는데 집에 가면 이제 막 거의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와 그다음에 세탁물과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집에 가면 빨래하고 세탁하고 또 저녁 차려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 데리고 와야 되고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다 이런 투잡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 집안일인 것 같아요. 네, 그 집안일을 왜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이렇게 바쁘게 경제활동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나의 프로페셔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집안일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요즘같이 집에 이제 재택근무하고 이러면 더 늘어나고 있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책이 과연 없는 것인가?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인가? 디지털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트렌드, 4가지 트렌드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집안일의 외주화입니다. 네. 이제 아웃소싱이라는 거를 우리 회사에서만 많이 쓰던 표현이었어요. 네. 다른데 전문가에게 맡겨보지 그래? 이제 이런 말 할 때 우리가 아웃소싱을 하죠. 근데 사실 집안일도 아웃소싱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네. 저는 사실 이제 아이를 3명이나 키우기 때문에 애초부터 제가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아예 안 했고 처음부터 이모님, 뭐 가사도우미 분들 이제 이런 많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을 또 저희 남편과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전문가에게 많이 일임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저같이 아이가 많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웃소싱한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가사노동의 그 평가액을 제가 내놓은 자료를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490조 9천억이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죠. 예.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돈을 받아야겠다. 내가 그동안 내가 빨래하고 세탁한 돈을 좀 받아야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엄청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사 노동 이거 시간으로 환원해 보면 매일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2시간 47분 예, 이렇게 우리가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이 사실을 보고. 근데 이렇게 많은 우리가 노동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가치를 잘 인정해 주지 않았고 또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이제 맞벌이 부부이거나 아니면 여러 많은 분들이 이미 외주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하면은 하루에 3시간이나 이걸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난 너무 바빠. 일도 많고 또 내 시간도 필요해. 그래서 이제 보통 바깥에 전문가한테 맡겼죠. 도우미 분들이나 이렇게 저희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이 시장이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시장입니다. 네. 실제로는 8조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잘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이유는 여태까지 이게 굉장히 수면 아래에서 좀 이제 현금으로만 거래되던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뭐 카드로 이제 결제가 가능하고 이렇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8조 정도 시장이 홈클리닝 시장,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설거지, 청소, 빨래 이런 영역들이고요. 뭐 잘 알고 있는 아이를 돌본다던가 뭐 간병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인접 영역까지도 보면은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15조 정도의 큰 시장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이미 이 정도로 페이드한 그 유료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거보다 10배는 덜 커질 것 같아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런 시장을 이제 선도하고 있는 여러 저희 청소연구소도 있지만 뭐 다른 이제 뭐 여기 다 제가 이렇게 로고만 갖다 놨는데 뭐 세탁 서비스 그다음에 저희와 유사한 청소 서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이돌봄 서비스, 뭐 간병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스타트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건 시장이 크다는 이유도 있고요. 좀 더 이 시장이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분명히 혁신될 거고 훨씬 더 커질 거라고 하는데 왜 커지는지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시간을 쪼개서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지만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에게 맡기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장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새로운 고객 그룹의 대두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커질 것 같다고 제가 확신한 이유가 실제로 제가 서비스를 오픈하고 데이터를 보면서 느꼈어요. 이거 진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겠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고 그 1인 가구가 서비스를 엄청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처음에 저는 타겟을 저 같은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엄마를 메인 타겟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한 30평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맞벌이 엄마들이 가장 많이 쓰지 않을까라고 가설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서비스를 딱 오픈했는데 평수가 막 입력이 됐는데 8평, 10평, 12평 이런 1인 가구들이 정말 많이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더니 전체 저희 고객의 한 33% 정도가 1인 가구더라고요. 네. 그리고 물론 예상했던 맞벌이 부부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맞벌이 부부도 굉장히 많고 맞벌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육아에 지친 이제 주부들, 어머님들도 많이 예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노인 가구도 굉장히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예약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 지금 1000만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자료는 2019년 통계 자료로는 600만이 좀 넘는데요. 지금 2022년도에는 거의 1000만, 거의 한 50% 육박하는 가구 수가 1인 가구로 전환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인 가구는 점점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런 가사 집안일의 아웃소싱은 더 늘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맞벌이 가구인데 맞벌이 가구는 계속 늘어나죠. 왜냐하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훨씬 늘어나고 있고요. 요즘에는 뭐 자의에 의한 사회 진출이 아니라 뭐 이자도 갚아야 되고 네, 맞벌이 안 하면 안 됩니다. 더블 인컴으로 다들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이제 아이도 키워야 되니까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600만 정도 육박하는 이제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 당연히 아웃소싱 서비스는 더욱더 필요할 거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한 3, 4년 동안 아주 과속화되면서 이런 서비스가 더 발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내부 통계 자료인데요. 저희 앱을 예약하는 고객 수의 대다수가 중소형 가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평형이 27평 정도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을 때 뭐 굉장히 큰 저택에서만 가사도우미를 쓴다 이렇게 잘못된 판단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이 20평대, 30평대에서 가사 서비스를 절실히 필요한 그런 정말 절실한 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래서 1인 가구나 맞벌이는 다 출근하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출근하면서 매니저님이 그때 오세요. 네, 이제 도우미분이 그때 오시고요. 그분이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하십니다. 빈집에서.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쓰고 있는 정기 고객님들이 전체 65%예요.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똑같은 매니저님이 오셔서 저희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고 가시는 거죠. 너무 저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가장 큰 수혜자기도 한데 저는 이제 주 2회를 쓰는데 계속 이제 매니저님이 뭐 화복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오시니까 항상 그래도 어느 정도 깨끗한 집이 잘 유지되고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서비스에 길들여지시면은 굉장히 이제 편리하기도 하고 헤어나실 수 없는 네, 아마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80%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썼던 방식은 한 이모님한테 거의 월급같이 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드렸는데 지금 저희 그 통계를 내보면은 월에 2회 정도 그렇게 보통 평균적으로 쓰세요. 그래서 비용이 한 11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월 평균.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 분들도 너무 내가 요즘 육아에 지쳐서 힘들어. 남편분들이 오히려 선물하듯이 그러면 청소용서 쓰자. 뭐 우리 무슨 서비스 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출근하면서 이제 매니저님이 오셔서 저희 집을 이제 저 없는 공간에서 알아서 척척 해주시는데요. 처음 간 집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아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앱에 이제 저희가 그런 점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앱에 상세하게 누가 와도 사람이 바뀌어도 항상 앱을 보고서 정확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많이 받아놔요. 그래서 뭐 아주 디테일하게는 쓰레기 봉투 위치라든지 청소 도구 위치 이런 것까지 다 받아놓고 원하는 서비스도 다 체크할 수 있게 놓기 때문에 이걸 매니저님의 앱에서 다 보시고 정확하게 그거에 맞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들이 활성화되고 점점 더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가 있었죠. 코비드-19이 있으면서 뭔가 변화된 건 없나요?
혹시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는 건 좀 찝찝한 일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 회사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매출이 더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사상 최고 매출들을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실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아마 다들 직장인이라면 아시겠지만 재택근무예요. 네.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집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집이자 곧 사무실이 된 거죠. 네. 나의 사무 환경이 된 건데 사실 아침에 다들 비슷하시죠? 저랑. 예, 저만 그런 거 아니겠지만 뭐 머리 헤어 드라이어 하면 머리카락 막 날리고 뭐 이불도 대충 해놓고 옷도 막 다 벗어놓은 채로 나가면 그만이에요. 나가면 깨끗한 제 그래도 사무실로 가면 괜찮은데 이제는 제가 거기서 일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지저분하니까 막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의 추세는 이제 재택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방에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바깥에서 저희 매니저님이 깨끗하게 청소해드리면은 오히려 더 좋아하시고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안 볼 때 몰랐는데 옆에서 계속 흘리고 어지러뜨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좀 더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꼭 필요했고 그래서 매니저님들을 많이 저희가 이제 서비스가 더 많은 요청이 오고 있고요. 더 이제 나아가서는 사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사무실을 없앤 회사들도 있죠.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직방이라든지 되게 큰 회사들도 이제 사무실을 아예 없애고 모두 다 전원 재택근무를 영구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무실 비용이나 사무실에서 쓰는 복지 비용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걸 오히려 직원들한테 환원해 주는 차원으로 직원들을 위한 청소 서비스, 직원들을 위한 뭐 세탁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문의가 저희한테 오히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저희 직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청소 서비스 해주고 싶은데 청소용수랑 하고 싶어요라는 말씀 해주시는데 저 방금 전에 여기 이호진 대표님도 저한테 문의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네, 계약하기로 네, 얘기 나누기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관심들이 생기시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지 서비스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챕터에서는 이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클리닝 엑스퍼트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홈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을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관념과 다른 새로운 잡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어떤 분이 오시나요? 많은 고객님들이 물어보세요. 네. 저는 좀 차분하고 깔끔하고 뭐 꼼꼼하신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렇게 막 요청을 해주시는데, 네, 당연히 우리 집에 오는 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매니저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니저라고 부른 이유가 기존의 동네에서 그냥 내가 뭐 어떻게 누구누구 소개로 아름아름 구한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이 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호칭을 매니저라고 부르고 있고 그분들의 전문성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모두 다 교육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만 저희는 활동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회사의 정책들, 어떤 규칙들을 다 준수하는 분들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요, 실제로 이제 어떤 프로파일을 보면은 한 50대 중반 정도의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의 뭐 이모님들이나 누님, 언니 같은 분들인데, 자녀가 좀 나이가 커서 이제 더 이상 손이 가지 않고 뭐 군대 보내거나 뭐 출가하신 분들도 많고 애들 다 키워놓고 내가 할 일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하세요. 주부분들이. 그리고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보험 설계사 하시거나 아니면 뭐 학교에 뭐 급식 알바를 하셨는데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요즘 학교에 급식 알바가 없어져서 일자리가 부족해요 라는 분들도 계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시고요. 제일 저희 업을 선택하시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유연하다는 거예요. 예. 내가 다른 일도 하면서 할 수 있다 또는 내가 아플거나 가족을 돌봐야 할 때는 안 해도 된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하시고 싶을 때 하시면 된다.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데 유연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와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평균적으로는 14건 정도밖에 안 하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이유가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이제 14건.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뭐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점이고요. 전국에 30만 종사자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면접을 보고 교육을 해보면은 70% 정도는 새로 도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도 일자리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뭐 요즘에 이제 긱 워커라고 플랫폼 종사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한 가지 직업을 가지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매니저님들은 정말 다양한 직업들 그리고 다양한 시간을 쪼개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분들 있으면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매니저님이 이제 저랑 얘기하면서 너무 좋다. 회사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다. 뭐가 좋으신가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지 못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놀랐는데 앱으로 일을 하는 게 너무 멋있고 정확해서 좋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전화해서 어디 가서 일하세요. 막상 갔는데 또 내가 생각한 상황이랑 완전히 달라. 그리고 약속된 내용도 없어. 이런 것들이 되게 이 시장의 어려움이었거든요. 근원적인. 근데 앱으로 통해서 원하는 서비스도 정확히 정해져 있었고 그다음에 가는 길이라든지 뭐 그 집의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일자리에 있어서 예측 불가능하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러 갔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가는 건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건데 저희는 그 예측 가능하게 해드린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전원 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모두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저희가 집체 교육도 하고 온라인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합니다. 어려워요. 집안일 뭐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뭐 대충 30년 난 주부인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남의 집에 가서 내가 사고를 내지 않고 정확하게 모든 구역을 꼼꼼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이 다 있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들이 일하면서 저희가 46,000분 계세요. 지금 네, 교육 받으신 분들이 46,000분 계시고 전국에서 다 활동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사해하시고 또 고마움을 저희한테 표시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한테 아드님이 메일을 보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 누구누구 매니저님 아들인데요.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우울증이 심각하게 오셔서 집에만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청소연구소를 소개해줘서 매니저님으로 활동하는데 너무너무 지금 활기차시고 돈도 버시고 건강도 좋아지시고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얘기를 한번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희 직원들하고도 같이 보고 되게 감동적이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매니저들이 더 많이 활동하고 더 많은 분들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제 발표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주 대표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거의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그 효진님께 그 금융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8%의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효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중금리 대출 전문으로 하겠다고 나선 기업 A%의 대표이사 이효진입니다. 오늘 세션이 그 디지털 전환으로 일상을 바꾸는 여성 창업자들인데요.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금융이 사실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 달에 얼마를 상환하느냐,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내느냐가 정말 일상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는 금융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요 목차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는 그 기술로 그 개인 대출 분야에서 성장하고 혁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을 통해서 대출자랑 투자자를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고객님들은 주로 저희 고객님들은 이제 신용 등급으로 따지면 4에서 7등급의 중간 신용 등급자이십니다. non-banking 고객들이 많으시고요. 그 고객님들은 기존의 금융 회사들보다 좀 더 합리적인,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용이 가능하시고
또 투자 고객님들은 연 5에서 8%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그 개인, 법인 또 금융기관들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이제 그 대출자들에게, 대출 고객님들에게 돈을 이제 쭉 빌려드려서 수익을 내는 거는 라이센스를 받은 금융회사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A%를 통해서 누구나 개인들도 몇 번의 클릭으로 금융회사들이 영위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똑같이 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장에서 뭐 예를 들어 한국 시장에서 이제 대출 시장이 매우 촘촘한 거 아니냐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이제 비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적합성과 중신용자 커버리지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그런 금융기관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터넷 은행들도 또 시중은행들도 중금리 대출, 중신용자 대출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 퍼포먼스가 더딘 상황입니다. 예, 그런 와중에 저희 8%는 이 두 가지 그 인터넷 적합성과 온라인 적합성과 중신용자 커버리지를 둘 다 만족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타겟팅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저희 타겟 고객님들이 인구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 인구의 48%에 해당하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런 고객님들이 이제 요 오른쪽 아래 그래프 보시면 대출 거래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고신용자 분들은,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전체의 한 40에서 50%가 대출을 이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 대출을 잘 해주시니까 해주고 또 나머지 분들은 이제 아직 필요가 없으셔서 안 쓰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저신용자, 신용이 낮은 분들은 더 대출 거래율이 높으세요. 60에서 90%인데 사실 이분들은 이제 대출을 썼다가 잘못된 그 케이스여가지고 좀 더 대출 거래율이 높으시죠. 상대적으로 중간 신용 등급인 분들은 31.3%가 대출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요는 충분히 고신용자만큼 40에서 50%까지 있는데 저희는 적정한 공급, 간편하고 합리적인 대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서비스들을 기다리시는 고객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A%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됐고요. A%는 그 저희가 영리 기업입니다만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또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영상 클립을 보시겠습니다. 1분 안에 회원 가입하고 투자자 등록이 가능하고 또 저희 이제 제휴은행 계좌에 바로 이체를 하시면 투자 상품을 이제 쭉 그 웹페이지에서 보신 다음에 필요한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 클릭으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분산 투자를 저희가 추천드리는데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빌려주시는 게 아니라 5천 원 단위로 분산 투자를 하실 수 있어서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하신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한테 100만 원 빌려주는 게 아니라 200명한테 5천 원씩 그렇게 빌려주시면 누군가 이제 한두 명이 돈을 안 갚아도 목표하시는 수익률을 달성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대출 프로세스도 매우 간편한데요. 지원을 대출 신청을 하시면 1분 안에 저희 다 비대면으로 디지털로 가능하고 1분 안에 가심사가 한도와 금리가 조회가 가능하고 그 온라인을 통해서 나머지 이제 정보들을 제출하시면 30분 이내에 최종 그 대출 그 조건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일에 이제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제 간편한 서비스로 저희가 그 대출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게 저희 8%를 통해서 뭐 한 10% 전후의 대출을 이제 금리의 대출을 받으셔서 그동안 쓰고 계시던 고금리 대출을 갚는 데 가장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3년 정도에 누적해서 1조 대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가계부채의 이자 절감 비용이 약 1,000억 원 정도 발생합니다. 또한 저희가 일자리 창출에도 직간접적으로 이제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고용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도 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가 대출해드린 그 기업에서 또
고용을 창출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누적해서 저희가 한 5천 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했고 저희 산업 전체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확대하고 또 한 3년 정도 만에는 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간접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발전하는 방향은 사실 그 바탕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엔 비대면으로 신용평가를 좀 정확하게 하고 굉장히 효율적인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저희가 적절하게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대용량 거래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 그다음에 비대면 인증 기술, 계약에 관련된 기술, 그리고 플랫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스킬들.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기술들의 집합으로 이 8%의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출의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대출은 어떻게 진화해서 이런 이제 디지털 전환이 돼서 일상을 바꿀 것인가? 저는 이제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워크 앤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에 맞는 대출입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아까 앞에서 그 청소연구소 서비스의 매니저분들을 위한 대출인데요. 저희는 기그워커 플랫폼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엔잡러들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들도 그렇고 은퇴하신 베이비 부머 세대들도 이 시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아쉬운 게 사실 금융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뭐 소득은 충분히 많으신데 라이더분들 뭐 이런 분들 충분히 많고 시간 활용도 굉장히 유연한데 아직도 금융회사들에서는 이제 뭐 잘해주면 뭐 카드론 300만 원 정도 그런 금융 서비스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그 디지털 플랫폼들하고 이종산업 플랫폼들하고 제휴하고 새로운 데이터로 기술을 이제 신용평가를 하게 되면 충분히 이분들에게도 적정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저희 이제 금융 서비스도 같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그 인베디드 랜딩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이 필요하면 금융 서비스에 뭐 앱이나 웹에 일단 들어오셔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정말 뒤에서 이제 심리스하게 연결이 돼서 뭐 예를 들면 물품 구매를 하는 활동 과정에서 또 자산 취득을 하는 활동 과정에서 정말 나도 모르게 금융 서비스가 일어날 정도로 간편하게 녹아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 세 번째 방향은 가상 세계에서의 랜딩입니다. 요즘 그 메타버스가 한창인데요. 가상 세계도 뭐 다른 모든 시스템처럼 이제 경제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당연히 경제 시스템에서 가상 세계의 금융 서비스도 같이 발달을 할 거고 이게 이제 정말 리얼월드 현실 세계랑의 그 연결 고리까지도 저희가 진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디지털 전환으로 금융 서비스들이 일상을 바꾸고 있고 이러한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일상에 그렇게 녹아드는 그런 서비스로 발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세션의 좌장 역할도 하지만 또 발표자이기도 해서 이 다음 순서를 이어받아서 바로 이 무대로 나왔습니다. 우리 그 유진 대표님께서 예정 시간보다 발표를 조금 짧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 시간을 채울 능력은 없을 것 같고 제 얘기도 빠르게 끝낸 다음에 두 분과 재미있는 대담 시간을 좀 충분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약간 큰일 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막 두 분 막 그 장표에 영어 막 엄청 많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숫자도 뭐 화려하게 많이 들어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못 하고 그랬습니다. 안 했다고 우기고 싶은데 저는 그냥 좀 편안한 오늘의 주제에 맞는 조금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편안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회사 역사나 규모가 두 분의 회사보다 엄청 짧고 작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일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말 그대로 존재 그 자체 그리고 일하는 여성이라는 이 시장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헤이조이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고 처음인데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감사합니다. 예, 헤이조이스는 일하는 여자들의 커리어 성장 플랫폼입니다. 저희 많은 유저들이 있으신데요.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신 여성분들이시고 그중엔 창업을 하신 분들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여성분들도 있으시죠. 예, 우리가 보통 직장 여성이라는 표현 요즘 많이 쓰나요? 하여튼 그렇게 직장 여성이라는 표현은 직장에 여성이 많이 안 다닐 때의 얘기죠. 직장인이 있는데 그중에 여자야. 특수해. 약간 이런 의미가 있을 텐데요. 어쨌건 현재 헤이조이스에는 말 그대로 월급을 받는 월급 생활자이신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아마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한 70%, 8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0% 정도요. 뭐 업종은 IT 업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비중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아마 이런 자기개발 플랫폼 중에서는 그래도 스타트업, IT 업계 비중이 좀 높은 그런 유저 베이스를 갖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헤이조이스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또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여성 커리어 성장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한 비즈니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는 꽤 우리나라보다 먼저 많이 등장을 해서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중에 유니콘이다라고 하는 스타트업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만 적어도 몇천억 규모의 회사가 된 회사들은 있는 그런 섹터인데요. 이 여성을 타겟팅해서 그들에게 코워킹 스페이스를 제공한다든가 네트워크를 제공한다든가 커리어 관련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헤이조이스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저의 경험치,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저의 자각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제가 저기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막 써놨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 막 이런 것들입니다. 조금 전에 발표하셨던 두 분께서도 직장 생활을 짧지 않게 하셔서 제가 이따가 여쭤보기도 할 거예요. 직장 다니실 때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제가 여쭤볼 건데 저는 창업하기 전에 27년 정도 말 그대로 직장 생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성그룹 계열사에서 임원으로도 일을 해봤고 디캠프라고 하는 한국 최대의 창업 선택의 플랫폼을 처음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는 일도 해봤고 그 두 곳에서는 다 투자자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막 이런 되게 공공의 일 이런 것도 해봤고 그런 공공의 일들을 늘 여러 가지 해왔죠. LG생활건강 온라인 비즈니스 리딩하는 일도 해봤고 그 전에는 한 20년 정도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로서의 마지막 커리어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는데 그 전에 중앙일보에서도 여러 보직이 있었고 동아일보도 다녔었고 한겨레 신문도 다녔었고 세계일보도 다녔었고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 썼는데 사실 디지털타임스도 다녔었고 여성신문이란 조그만 신문사도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 생활도 되게 오래 했고 첫 직장은 TGI 프라이데이즈라고 하는 한국에서 처음 론칭한 그 패밀리 레스토랑을 한국에 처음 세팅하는 그 요즘으로 치면 조인트 벤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책도 한 7권 정도 썼었고 한 일이 되게 많습니다. 보시면 엄청 열심히 산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잘했는지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성심껏 열심히 살았고요. 그러면서 자신감도 이제 조금씩 올라갔죠. 20대 때는 진짜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30대 때는 자존심은 드높은데 자존심을 채울 만한 실력이 부족해서 어떻게든 그걸 따라가느라고 정말 고군분투하는 시기였었고 40대 이후에는 뭔가 좀 성과가 나는 것 같은데 디캠프도 만들었고 이런 회사에서 CVC도 만들었고 책도 여러 권 썼고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자부심을 굉장히 크게 느끼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7년 정도 일을 했을 때 창업을 이제 드디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는 그 제이기기라고 하는 회사에 제가 임원이었었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기회들이 주어져서 중요한 인터뷰를 제가 한다든가 여기서 인터뷰는 이제 미디어 인터뷰는 아니고 진짜 공공의 중요한 일을
뭐 맡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일종의 뭐 청문회 비슷한 예비 과정을 거친다든가 예, 그런 일들을 제가 좀 경험을 했었는데요. 40대 후반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력서는 좀 난삽하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일을 좀 어느 정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인정받을 만하다는 그런 자신감을 조금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예산이 크고 굉장히 많은 그 남성 리더분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조직에 어떤 뭐랄까 중요한 역할을 맡기냐 마냐라고 하는 지점에 딱 도달하니까 결국 제가 여성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는데 계속 여성으로서 지금까지 일하면서 어려운 거 없었냐. 여성분들 그런 질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가셔서 기분이 꼭 좋지만은 않아요. 약간 기분이 묘한데 그래서 저 사실 이따가 대담 때 두 분한테 여성 창업자로서 힘든 일은 뭐가 없었냐 이 질문 진짜 하기 싫거든요. 제가 근데 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압박감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질문들 그 다음에 여성인데 이렇게 큰 조직에 이렇게 많은 남성 그 고위직이 있는 어떤 시스템을 리딩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큰 예산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받았었어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기분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서 기분이 안 좋다라는 표현을 못 하고요. 저는 여성으로서 일하는 거 괜찮았습니다. 그냥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생각을 했죠. 기분이 되게 나빠. 기분이 나쁜데 그 질문을 받아서 단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내가 그렇게 대답한 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날 주말에 울컥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페이스북에 무슨 글을 하나 썼었습니다. 저기 제가 써놨는데요. 저 글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저런 맥락이었어요. 나는 사실 엄청난 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평생 동안 내 이름으로 살고 싶고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감을 갖고 싶고 뭐 버스 탔을 때 아줌마 이런 얘기 별로 안 듣고 싶고 그냥 누구의 와이프나 누구의 엄마 누구 엄마 이렇게만 불리기 싫고 그냥 나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왔을 뿐인데 왜 이 정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들을 받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회의 기준에 엄청 과잉 적응하면서 살아왔기에 그런 마사지하는 그 답변을 하고 나오면서 이런 자괴감과 답답함과 열패감을 느껴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하나 썼더니 엄청 놀랐어요. 저는 연예인도 아니고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라이크가 한 거의 3,000회 이상이 나오고 공유가 거의 한 300건 정도 되고 댓글도 막 200~300개가 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현존하는 이슈인가? 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스북 포스팅으로 그러시면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서 혹시 저랑 커피 한 잔 드시고 싶으신 분 말씀해 달라라고 하고 조그만 비밀 그룹을 열었다. 거기 200명이 모이고 그래서 결국 11월 비 오는 날에 거의 100여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 모이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하고 원래 창업하려고 마음먹었던 아이템을 접고 뭔가 여성의 커리어를 인커리지하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문제가 거의 없고 그냥 다 옛날 일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도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맞벌이 하셔야 되는 뭐 남성분들이라든가 여성들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도 보는 뭐 시각이나 층위는 다를지 몰라도 어떤 류의 갈등과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발견했기에 스타트업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면 나도 창업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창업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그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아까 연현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인 가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30세 그 이하의 여성 혼인 건수 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제가 여기 쓰지 않았지만 30대 비혼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30대 여성 비혼 비율이 내년이면 3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뭐 대학 진학률도 굉장히 높고 관리직이나 전문직, 사무직 비중도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뭐 스펙이 동일한데 급여 차이가 왜 날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마 그건 종사하는 업종의 차이 때문이겠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고민과 갈등이 있는 영역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런 큰 갈등에는 큰 욕망이 있고 큰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 서비스의 대상이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 일하는 여성을 얼추 추산해 보면 1,0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예, 메인 타깃, 뭐 그다음에 서브 타깃 다 합쳐서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시장을 어렴풋이든 명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 보고 있는 곳은 별로 없었지만 이런 트렌드와 방향성을 보고 있는 곳들은 이미 있었던 거죠. 특히 어디? 컨텐츠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영역에. 혹시 올해 그 여름 가을을 수우파로 불태우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십니까? 엄청 재밌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한 3, 4년 전 같으면 절대 기획될 수 없었던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뭐 광고라든가 걸그룹의 노래들 같은 것도 들어보면 물론 사랑 노래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그룹들도 그 안에서 여성의 주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방점을 찍고 있죠. 예, 그래서 뭔가 이런 사회의 전체적인 방향과 트렌드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요. 저는 27살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학교 졸업한 지 이번 여름에 학교 졸업했습니다. 이 친구가 여자친구도 사귀어야지 되고 언젠가는 결혼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괜찮은 남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완전히 본인의 아빠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어떤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저는 가정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멤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 일하는 여성으로서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보니 뭐 여성 선배의 부재, 넥스트 커리어에 대해서 준비할 어떤 방법이나 방향이나 뭐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의 부족,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 뭐 인맥, 네트워크가 부족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헤이조이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헤이조이스는 2만 명 정도 되는 멤버가 함께하고 있으시고요. 지금까지 1,000개가 좀 넘는 이제 한 1,1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모임과 이벤트와 컨퍼런스를 이 멤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우리 연은주 대표님도 여러 번 같이 하셨습니다만 한 1,000여 명의 여성분들이 리더십을 갖고 이 전체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콘조이스라고 하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유료 컨텐츠, 유료 온라인 컨퍼런스를 거의 매달 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함께 하시고요. 이번 11월 말에도 저희가 마케팅 주제로 컨퍼런스 하는데 얼리버드룸 한 600명 정도가 이미 결제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라이브가 살아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이조이스 고객분들 보시면 딱 25살에서 34살 커리어 고민이 제일 많고 인생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성장 열망도 굉장히 강한 여성분들이 함께하고 있으신데요. 좀 특징적인 건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40대 이상의 이른바 그 직장으로 지금 사수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한 15년에서 20년 일을 해온 언니들도 1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니들이 바로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젊은 주니어들에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커뮤니티죠. 그리고 이 2만여 명의 멤버분들이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이른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헤이조이스는 마케팅을 막 돈을 쓰면서 엄청 많이 하지 않아도 이 멤버분들이 정말 각계각처에서 헤이조이스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그런 곳이고요. 뭐 후기를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저희 프로그램은 뭐 마케팅, 기획, 테크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데 이분들의 감상을 보시면 솔직한 얘기 정말 좋았다. 현장에서 꼭 이 사람만 해줄 수 있는 얘기 해줘서 너무 좋았다.
뭐 공감해 주셔서 너무 좋았다. 연사분들도 에너지 너무 많이 받아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마 일하는 여성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만이 가진 어떤 동질감, 에너지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어쩌면 남성 멤버분들께도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야 되지 않나 약간 고민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왜냐하면 어차피 늘 사회에서 같이 동료로 일하시니까 근데 이런 어떤 좋은 뭐랄까 충성도 내지는 그 동질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 요즘 많은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 헤이조이스 모습입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만들어진 지 3년 조금 넘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되게 보시는 아름다운 아지트가 성능역 근처에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늘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뭔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9년 초에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변화가 폭풍이 일어났었고요. 저희처럼 거의 100%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던 서비스가 이루어졌던 회사들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었죠. 헤이조이스는 다행히도 그 6개월 전에 이미 앱을 개발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꽤 많은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이후에 서비스 사이즈가 훨씬 커져서요. 아마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그래도 한 2~3배 정도는 커지지 않았을까. 물론 저희가 원래 그리고 있던 것보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란 기대로 열심히 함께하고 있고요. 이럴 수 있었던 큰 배경이 2020년에 저희가 개발한 자체 웨비나 시스템인데요. 이게 저희 웨비나 화면입니다. 영상을 제가 틀 수는 없게 되어 있어서 그냥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줌 화면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뭐 4K 굉장히 좋은 화질이고 채팅이 진짜 원활하고 저기 보시면 하트도 막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인데 마치 같이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아마 그래서 헤이조이스 컨퍼런스가 그렇게 몇백 명, 몇천 명 이런 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굉장히 동질감이 강한 사람들과의 어떤 연결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옮겨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프로덕트를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4분기 지나서 내년쯤 되면 멤버들끼리 서로 자유롭게 채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레퍼런스 굉장히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급한 대로 올려놨는데 내가 우리 회사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여자 선배, 여자 레퍼런스 이런 분들 헤이조이스에서 다 만나실 수 있고요. 보통 이제 통계 같은 걸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회사에 딱 입사하면 내가 적어도 부장까지는 승진할 거라고 생각하신대요. 왜냐하면 부장님 다 남성, 팀장님 다 남성, 임원분들 대부분 남성, 사장님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전망을 그리기가 어렵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내가 본 여성 선배는 대리, 그다음에 과장님 뭐 요 정도 그 위로는 잘 찾기가 너무 힘들고 팀장님 한두 분 계셔도 내가 그 한두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되게 현장에서 일 열심히 잘하고 좋은 동료이자 훌륭한 리더인 여성분들을 만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이조이스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헤이조이스는 사실 B2C 서비스인데요. 요즘 사실 B2B 비즈니스를 얼떨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회사들에서 저희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영업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모두 스스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와 함께 저희의 뭐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같이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거나 워크숍을 열거나 컨퍼런스를 진행하거나 뭐 강연회를 열거나 뭐 마케팅 협업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또 여성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헤이조이스 컨텐츠가 나름대로 요즘에 ESG라고 하는 그 지향에 잘 맞는 거죠.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는 그런 문화에 잘 맞다 보니까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매해 구글과 함께 프로그램 하고 있고 거의 또 매해 아마존 AWS와 같이 프로그램 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HRD 관련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헤이조이스 아직 3년 조금 넘은 회사고요. 그래서 해낸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취라는 용어를 한번 써봤는데요. 헤이조이스가 그래도 만약에 내일 망하더라도 너 한 게 뭐냐? 네가 창업이라는 걸 50이 다 된 나이에 해서 도대체 그렇게 뼈를 갈아가며 피를 토해가면서 하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어떤 분이 물으신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헤이조이스는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시장을 처음으로 호명하고 특정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류의 카테고리에 있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소비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의견을 외부로 널리 퍼뜨리는 굉장히 파워풀한 고객을 발견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하는 여성들이 각각의 조직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을 때 그 회사가 그 비즈니스가 얼마나 더 커지고 의미 있을지에 대해서 그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한 회사입니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헤이조이스 마지막으로 비전과 미션 보여드리는데요. 헤이조이스는 스타트업 치고는 굉장히 특이한 비전을 갖고 있죠. 영원히 나답게 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한국에서 누구의 아빠, 엄마, 누구의 엄마, 아니면 누구의 딸, 아들 이런 거 말고 정말 자기 자신으로 자기답게 살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가는 회사. 그 방법으로서 여성이 커리어를 통해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게 돕는 회사. 그것이 바로 헤이조이스의 비전과 미션입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담 진행하러 들어갈게요. 오늘 마지막 세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사전 질문 현장 질문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주시면 제가 그때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두 분께서 회사 설명만 열심히 하셨지 자기 얘기는 너무 안 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제가 효진님, 이렇게 현주님 이렇게 여쭤도 되나요? 그러면은 효진님, 현주님 그다음에는 또 현주님, 효진님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상 가능하시게. 그 첫 번째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도대체 왜 창업하셨어요? 왜?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까 현주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할 듯 말 듯 이렇게 지나가긴 하셨는데 일단 왜 창업하게 되셨는지 나 직장인이었는데 그 부분 먼저 효진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제 얘기를 안 하고 저희 서비스 얘기만 했는데 저는 이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24살에 공채로 시중은행에 입행을 해서 8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은행원으로 다녔고 그 중에서 한 6년 정도는 본점에 있었고 2년은 영업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행 지점에 가시면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앉아 있는 그런 이제 분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은행 들어갈 때는 거의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은행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은행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좀 그래도 다양한 제가 원하는 업무적 성장 기회를 찾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부라는 나름 행원들 사이에서는 책임자급 이상에서는 승진하기 좋지는 않지만 회원들 사이에서는 그 업무적으로 인기가 있는 트레이딩부에 입사를 해서 이제 매일 모니터 8대 놓고 트레이딩하는 그런 일들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한 5년 정도는 정말 미친 듯이 재밌게 일을 했어요. 주말에도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스스로 야근도 정말 많이 하고 에너지가 좀 원래 약간 과잉인 상태로 항상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한 5년 정도 지나고부터는 이게 그 은행을 다닌다는 게 51대 49였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3일은 출근 기분 좋게 하고 이틀은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8년 정도 다니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잖아요, 조직에. 그래서 이 조직에 다니면 몰라도 지점장, 본부장 시대가 바뀌면 시대가 바뀌고 또 내가 열심히 하면 정말 잘하면 부행장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계기가 있어서 이제 극단적인 시나리오 테스트를 합니다. 저희가 트레이딩을 하면은 사실 그 리스크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해요. 시나리오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시나리오 테스트. 그러니까 거의 1% 확률로 일어날 금융위기가 온다면 이런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제 인생에 빗대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다가 60대에 부행장하고 계열사 임원하고 정말 성공한 0.1%
동기들 중에 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은퇴해서 뭐 한 달에 한 뭐 500 정도 쓸 수 있는 노후 자금 마련해서 90까지 잘 놀다가 안 아프고 죽는다면 굉장히 해피한 삶인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저는 100% 후회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예, 그때 이제 자각을 하고 저는 은행을 그만두는 게 먼저였어요. 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무조건 후회한다 생각으로 그만두고 한 1년을 이제 놀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백수 클럽을 만들어서 백수들 모아서 막 놀았어요. 막 그러다가 한 2달 정도 만에 진짜 친구랑 커피 마시다가 이런 그 금융 핀텍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산업인데 왜 한국엔 이런 게 없지라고 했는데, 제가 그게 확 너무 와닿은 거예요. 밤샜어요 그날 구글링 하다가. 왜냐하면 저는 창구에서 이제 고객님들 응대를 이제 그때 한창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대출 시장의 불합리함과 이 투자 시장의 또 불합리함, 이 갭을 너무 이제 제가 체감을 하고 있었어서 이거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 이거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고 이거 내가 이제 인생을 걸고 한번 해보고 싶다. 예, 그런 마음으로 예정했던 1년의 이제 백수 생활을 예정했었는데 2달 만에 조기 종료하고 창업을 해서 지금 딱 내일이 만 7주년 되는 날입니다. 8년째 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 7년이라니 저 지금 3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죽을 것 같거든요. 과연 7년 동안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존하신 분을 뵈니 존경스럽습니다. 예, 연주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그 효진님처럼 이렇게 저도 이제 그냥 직장, 되게 평범한 직장인, 그냥 저도 한 17년 정도 직장 생활 하는데, 제가 창업했다는 얘기 들으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그래요. 네가 창업했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모범적인 그냥 아주 평범한 열심히 시키는 거 잘하는 그런 직장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좀 계기는 전 다른데 그 카카오에 다닐 때 이제 카카오 안에서 이제 그 택시 서비스나 대리운전 서비스 같은 이제 생활에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모님 구하고 가사 일을 하는 게 집안일하기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이런 일을 좀 더 이렇게 그 앱으로 좀 편리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런 서비스를 이제 론칭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내부에서. 근데 카카오에서 하다가 카카오가 뭐 이런 내부적인 사정으로 좀 홀딩이 됐는데 저는 이 사업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잠깐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어떡하지? 이거 내가 해야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될 줄도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실. 근데 주변에 그때 당시에 같은 팀에 있었던 팀원분들이 될 것 같아, 우리 이거 합시다. 근데 저한테 막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우리도 남들처럼 스타트업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스타트업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표를 같이 썼어요. 예, 그 창업자분, 지금의 창업자, 공동 창업자 분들인데, 그래서 다 같이 집단 퇴사를 하고 나왔는데요. 완전 깜짝 놀랐죠. 몰랐어요. 창업이 이런 건지 모르고 나왔는데 사무실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노트북을 반납해, 노트북도 없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현실이 이제 갑자기 딱 오면서 이제 가지고 있던 모든 뭐 얼마 없던 주식도 다 처분하고 뭐 대출도 없고 해서 막 이제 사무실도 없고 노트북도 사고 이제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이제 창업, 정말 헝그리한 창업 생활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좀 약간 이 사업, 그러니까 이 서비스에 좀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뭔가 이제 확신이 드는 그런 순간이, 내가 어느 정도 이런 걸 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될 것 같아. 아까 나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내가 이 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내가 바꿀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가끔 현주님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있잖아요. 헤이조이스에서도 들었고. 그러면 사실 여기 되게 부러운 포인트가 있거든요. 사표를 같이 냈대요. 이게 제일 부러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처음 창업을 하면 가장 힘든 게 팀 세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심지어 그 팀에 개발자분이 계신다.
라든가 뭐 기획자분이 계신다 이런 거는 엄청난 행운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사표를 내셨다고 하면 아 그렇지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할 분이 처음부터 있었으니 엄청나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그리고 여성 남성이 꼭 다른 건 아닐 텐데 사실 팀을 처음 꾸리고 그 다음에 팀이 진짜 평지풍파가 엄청나죠. 예. 왜냐하면 회사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비전이 탄탄할 때도 있지만 뭐예요? 이거 비전이 막 흐리멍텅해 이럴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다 넘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뭐 5년, 7년 이렇게 쭉 해오신 건데요. 그래서 두 분께 그 다음으로는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팀을 세팅하고 운영하면서 가장 위기감을 느꼈던 때는 언제이시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예, 그 부분 궁금하는데 먼저 현주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기억을 못하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애를 셋을 낳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 저한테 갑자기 창업했을 때 초기에 뭐 어려움 많냐고 물어보는데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예, 그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래서 제가 막 떠올려봤죠. 내가 언제 힘들었지, 막 울고 싶었지, 막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창업 초기에 저희 서비스가 이제 오프라인,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뭐 O2O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훌륭한 개발자분, 뭐 기획자분, 디자이너분과 함께 퇴사를 해서 엄청 든든했어요. 그래서 앱도 한 3개월 만에 정말 고퀄의 앱을 뚝딱 만들었어요. 저희는. 근데 그게 너무 막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엄청 저희의 큰 경쟁력이긴 했는데 한편 우리의 문제 뭐였냐면 오프라인 서비스를 경험하지 아무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라는 게 일단 뭐 앱이 아무리 훌륭해도 가서 청소를 잘해야 되는 건데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현장감, 그러니까 갔을 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을 어디서 모집을 해야 되고 이분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현장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몰랐던 거죠.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 그냥 해보자. 뭐 이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 우리 스타트업이 도전 정신인데 해보자.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제가 청소를 많이 다녔어요. 예, 매니저로서. 예, 그래서 저희 멤버분들 중에서 여성분들 이제 그 매니저로 활동이 가능한 분들은 다 청소를 다녔고 저희 CTO는요 개발도 잘하지만 운전도 잘하고요 짐도 진짜 잘 날라요. 예, 그리고 디자이너분은요 그렇게 전화 상담을 잘하세요. 네, 그 정도로 저희 팀원들이 모두가 다 사실 위기였죠. 나 개발자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지금 청소를 가야 되니까 CTO님한테 일단 좀 전화도 받으시고요. 근데 저희 짐도 좀 옮겨놓으시고요. 그래 해놓으세요. 제가 그러면 저는 청소하고 올게요. 이런 일들을 처음에 했거든요. 근데 사실 엄청난 위기고 힘들었는데 그때는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보다 좀 이렇게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팀이 있는 거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때의 그런 기억들이 좀 에피소드로 남을 정도로 좀 즐겁게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 팀워크라는 게 처음부터 꽉 잡혀 있었기에 가능했던 그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효진님은 어떠셨나요? 언제가 제일 좀 위기감이 있으셨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항상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가 위기였나를 지금 막 뭐 한 12번이 지나가는데 일단 팀 세팅을 어떻게 했느냐에 좀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혼자 시작을 했는데 방금 이제 연현주 대표님처럼 정말 1인 다역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제 퇴직금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줄 돈 없으니까 이제 인턴 2명을 고용해서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고 뭐 그 당시 다음 아고라 막 이런데 뭐 대출 시장의 문제점 막 같은 거 이제 글도 쓰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뭐 대출 고객님들을 처음에 한 20명 정도까지는 저희가 다 직접 만난 것 같아요. 저도 다 직접 만나서 어떤 분인지 인생을 다 들어보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뭐 저희가 이제 법인 명의로 전화 하나 파가지고 전화가 오면은 제가 또 은행원이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행동 담당자 이효진입니다 이렇게 하고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심사 부서랑 뭐 얘기한 다음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보는 거죠. 제가 심사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연락 드리고 정말 그런 일들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돈이 없고 뭐 저희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다가 진짜 그 계기가 있었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디캠프였어요. 이날이
대표님이 초대 센터장을 하신 그 디캠프에서 디데이라는 어떤 데모데이를 하는데 노트북을 준다는 거예요. 저희 사실 인턴 면접 볼 때 노트북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있음 뽑으려고. 그래서 노트북을 준다고 해서 디데이에 이제 데모데이에 나가가지고 맥북 에어를 탔죠. 네, 맥북 에어를 타서 그걸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인턴분께 드리고 그 사실 노트북 때문에 갔는데 그 뒤로 디캠프에 입주하게 되고 디캠프로부터 투자도 받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그게 알려지니까 이후 이제 엔젤 투자자가 들어오시고 좋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저 초기 팀 세팅에 정말 계기가 된 거는 그 디캠프의 데모데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7년째 함께 하고 있는 저희 CTO 분이 계신데 저희 부대표이시고 CTO인 분이 계신데 그분과의 또 일화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원래 제가 창업을 했을 때 그 마루 180의 1층에 있는 카페에서 딱 첫날 정말 허접한 5장짜리 이제 사업 계획서 대학생도 그거보다는 훨씬 잘 만들 거예요. 제 PPT를 안 해봐가지고 수학과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거 같이 해보실 생각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저희 부대표는 약간 우쭈쭈하는 표정으로 이제 저를 보시면서 힘들겠지만 열심히 해보세요 하고 딱 첫 코드를 좀 도와줬어요. 딱 첫 코드를. 그러고 이제 오시진 않더라고요. 이 금융이라는 게 규제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또 락업도 걸려 있어서 다시 뭐 그 다니던 회사가 스타트업인데 또 인수되면은 락업 걸려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오시고 한 몇 개월 뒤에 또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오실 때가 됐다 했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더니 안 오시고 한 1년쯤 뒤에 또 만났어요. 거의 뭐 한 10번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계속 만났었는데 그때는 또 이제 확실히 바뀌셨어요. 바뀌셔서 제가 딱 페이스북으로 말을 걸었죠. 뭐 호성님 우리 회사 안 오신 거 후회 안 하세요? 라고 했더니 바로 답이 조금 후회합니다 해서 이제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그때는 이제 이 산업 자체가 될 거라는 어떤 뭐 여러 가지 규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 상품을 1호부터 투자를 하셨어요. 이제 아시니까 1호부터 계속 투자를 하시면서 이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셔서 세 번째 이제 그 만난 지 1년 만에 설득해서 오셨고 그때도 이제 다른 회사랑 막 비교도 좀 하시고 그러시지만 제가 딱 느낀 게 우리 회사에 너무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이분하고 정말 같이 함께 하고 싶다 해서 그때 그 CTO 분이 합류하시고 그 뒤로 이제 7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그 CTO를 모시기가 가장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초기 멤버 또는 C레벨로 합류하신 분들도 뭐 몇 개월 만에 그만두시는 경우들도 사실 회사들마다 보면 비일비재하고요. 1년, 2년 잘 같이 가다가도 뭐 역시 비전이 좀 다르거나 또 그 일에서 기대하는 바가 다르면 또 뭐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쭉 두 분 다 굉장히 장기간 동안 같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중에서요, 연현주님께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청소연구소의 매니저분들은 약간 엔잡러처럼 일하는 조건이 좀 자유로울 것 같은데 이런 매니저분을 채용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요건이라든가 고려하는 조건 같은 게 있는지 물으시네요. 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 그 매니저님은 사실 기본적인 조건은 없어요. 예, 저희가 일단은 현재는 가사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데 뭐 아주 너무 나이가 어리거나 이제 너무 고령이신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제가 한 30대부터 60대, 67세까지 뭐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볼 때는 저희가 뭐 아주 엄격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서비스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 역량 정도만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글을 읽고 이제 뭐 해석하고 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신지 정도의 이제 기본 소양과 그다음에 서비스 마인드 같이 이제 얘기할 때 서비스
고객님 댁에 가서 이제 저희가 현장이라고 하죠.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스스로 어떤 임기응변이라든지 기본적인 가이드를 잘 지켜가면서 서비스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 되시면 되고요. 이게 저희 업이 정신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지혜로우셔야 되지만 사실 몸도 많이 움직이시는 일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크게 뭐 아프거나 이런 데가 없으신 분이면은 사실 누구나 지원 가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일 인상적인 매니저님 중에서 저희 서비스를 52회인가 쓰셨어요. 그래서 되게 잘 쓰시던 고객님인데 이 고객님이 어느 날 내가 이걸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님으로 전향하셔서 지금 매니저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거의 탑 티어의 가장 잘하는 매니저님이 되셨어요. 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례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많은 분들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기 전에 들어온 것도 먼저 중간중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다른 질문 제가 지금 바꿨습니다. 제가 아까 또 잘못 눌렀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제가 원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뭔가 조작을 잘못해서 없애버린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질문이 아니라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만 효진님께 좀 드려볼게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성 창업자로서의 어려운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지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일단 뭐 개인적으로 막 엄청 뭐 여성이어서 어렵다라기보다는 원래 창업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이게 내가 여성이라서 더 어렵나?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창업이 이렇게 어렵나?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금융권에 종사를 할 때도 의사 결정자들의 성비가 굉장히 안 받는다고 생각은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퇴직할 때만 해도 제가 2008년에 퇴직을 했는데 그때도 뭐 예를 들어 부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고 부행장이 있고 행장이 있으면 부행장은 한 분도 여성이 안 계셨어요. 부행장 한 15분, 본부장 한 30분 뭐 이러면은 본부장 중에 한 분 여성분이 계셨어서 이게 정말 능력의 차이일까 뭐 그런 고민을 했었고 아무래도 저희 같은 이제 뭐 행원 대리들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조직에서 내가 정말 올라가면 어떤 차별 없이 능력에 따라서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은 있었고요. 근데 스타트업 씬에 나오니까 더 여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성 창업자분들 만날 때보다 우리가 너무 반가운 게 자주 못 만나기 때문에 반갑고 또 사실 스타트업에서 정말 중요한 게 펀드레이징이잖아요. IR 해서 이제 뭐 시리즈 뭐 A, B, C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투자를 담당하는 심사역 분들 중에서도 여성 비율이 현저히 낮아요. 그래서 금융권에서도 낮았는데 여기 오니까 더 낮아서 이게 좀 많아지면 불편함이 서로 없겠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또 이게 어느 정도는 서로 뭐 비즈니스적으로도 제휴하고 뭐 투자하는 것도 일종의 서로 상호 이제 윈윈을 하는 관계인데 아무래도 이제 동성끼리 좀 편하고 더 친밀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 형님이라는 마법의 매직워드가 우리한테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끔 아쉬울 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히려 이제 뭐 다 그러시겠지만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그래서 되게 전공법을 많이 써요. 정말 서비스로 서비스로 좀 더 잘하려고 하고 사업의 성과를 진짜 좀 더 내려고 하고 그런 또 뭐 효과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벤처 캐피탈 뭐 투자사에서 여성 심사역의 비율이 7%, 뭐 8%, 요즘 좀 많이 늘어서 뭐 9%, 10%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낮습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요즘은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젠더 렌즈를 끼고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게 뭐 페미니스트의 시각으로 창업 뭐 투자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 세상의 반이 여자고 소비자의 절반이 여성이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절반이 직원이 이제 절반이 여성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쪽의 그 젠더가 갖고 있는 시각으로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별했을 때 투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기회를 놓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우려 때문에 자본이 선택한 생존의 방법인 거죠. 아, 이거 여성 심사역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야 진짜 크게 터질 회사들 놓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외국에서 많이 하고 국내 이제 VC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시면서 요즘은 여성 심사역들이 많이 늘어나시고 있다. 특히 주니어분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저는 듣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투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창업할 때 뭐 3대 고난의 행군이 있다면 1번이 팀이고 2번이 투자 유치 아닐까요? 3번이 아마도 스케일업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 투자와 관련된 말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각각 두 회사 모두 크게 투자를 받으신 제가 진짜 부럽게 생각하는 부럽다기보다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뭐랄까 존경스러운 그런 회사들인데요. 먼저 그 효진님부터 지금 투자를 어느 정도 뭐 시리즈 어디까지 얼마나 유치를 하셨는지 그 과정 속에서 뭐랄까 가장 큰 챌린지 도전은 어떤 거였는지 뭐 특정한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팀은 지난달에 시리즈 C 펀드레이징을 마무리했고 그 453억의 펀드레이징을 마무리했고요. 그 중에 대부분은 실리콘밸리의 VC인 이제 BRB 캐피탈 매니지먼트에서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BRB는 그 블루런 벤처스로 그 노키아 벤처스의 전신이 노키아 벤처스인데 사실 글로벌리는 핀텍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그 투자 기관입니다. 그래서 페이팔의 최초 기관 투자자로 알려져 있고 뭐 애프터페이, 업펌과 같은 정말 데카콘에 이르른 그런 이제 핀텍 회사들을 다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한국의 핀텍은 우리 회사가 처음입니다. 한국 사무소가 있고 한국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최근에 많이 이제 늘리려고 하는 추세이고 또 한국의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셔서 그런 기회들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질문이 어려운 게 없으셨다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지금 점 보니까 400억 넘게 최근 아니요. 투자를 받으셨더니 죽는 뭐 줄 안 알았어요. 먹어도 어려워서. 배고플 것 같고 뭐 세상 걱정이 없으실 것 같지만 어려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요. 뭐 결과가 그렇다는 거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한국 시장의 그 성장 가능성 그리고 우리 팀이 정말 해낼 수 있다. 우리 팀이 이때까지 증명해온 그런 실행력을 뭐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말씀드리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근데 확실히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많이 좋게 보시고 특히 한국의 디지털 관련된 그 큰 변화들 그리고 금융시장에서의 큰 기회들 그다음에 규제라는 게 불확실성도 있지만 또 저희 업은 또 규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런 어떤 환경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우려가 불식 좋은 시장에서 많은 우려가 불식되는 게 가장 큰 어떤 그 기회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개월 걸리셨어요? 이번 라운드 마무리하시는데? 봄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거의 한 7개월? 네, 예. 그 정도 걸렸습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연현주님도 올해 펀드레이징 크게 마무리하셨었죠. 네. 그 기억이 나는데 어떠셨나요? 언제가 좀 제일 인상 깊었고 또 굉장히 힘든 순간이 혹시 있었다면 저는 항상 그 라운드를 꼭 겨울에 하게 되는 징크스가 있어서 꼭 추운데 이렇게 걸어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마음도 얼어 죽을 것 같고 날씨도 얼어 죽을 것 같은 항상 그런 매번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리즈 C를 올해 초에 저는 마무리를 했었고 좀 이제 지났어요. 근데 또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려운 게. 근데 저희도 이제 355억 정도 했고 이제 1,000억 넘는 밸류로 이제 잘 마무리는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 항상 느끼는 비슷한 어려움이 매번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되게 젊은 심사역 분들이 많이 오세요.
우리 집에서 이거 쓰고 있어요. 청약 쓰고 있어. 너무 좋아요. 저희 와이프랑 저랑 청약 팬이에요. 막 이러면서 젊은 신사역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고 대부분 저희의 고객님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길게 안 해도 뭐 더 잘하세요 저보다. 뭐 매니저님들이 뭐 이렇게 해드리니까 역시 뭐 좋고요. 뭐 또 이러이러한 점 개선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IR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잘 이해해 주시는데 문제는 이제 그 위 정도 올라가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벤처캐피탈도 오래된 역사 깊은 곳일수록 또 이제 위에 분들은 또 연령도 지긋하신 남성 임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야 뭐 이제 심사위원님 제가 청소용서 만났는데 요즘은 이렇게 다 앱으로 요청하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쓰고 2주에 한 번 쓰고 이런데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제 1인 가구 많아지면 더 늘어날 거고 막 설명을 저희보다 더 잘해 주시는데 그분이 이러시는 거죠. 야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집에 오는 아줌마는 12년째 오고 있다더라. 야 그거 누가 쓰겠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타겟이 아닌데 거긴 저희 타겟이 아니신데 예. 사실 바뀌고 있죠. 이 시대에도 이 시장이 없었던 시장이 아니잖아요. 사실 없었던 시장이 아니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고 스타트업은 사실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현재 현상을 가지고 이해하려 들면 사실 되게 어려워요. 모든 것이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뭐 만나는 건 뭐 얼굴 보고 만나야 제맛이지 메타버스가 웬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변화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VC들도 굉장히 요즘에 빠르게 변하고 있고 잘 하고 계시지만 투자 받는 데서 사실은 그런 거를 설득하는 게 되게 어려웠었고요. 저도.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직접 체득하고 너무 느끼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조리 있게 설명을 못한 거죠. 남들도 느낄 줄 알고. 근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 좀 다르게 느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좀 더 정량적이고 정확하게 그 시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IR을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되게 IR이 쉽지 않고 하는데 많이 하면 이것도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IR을 되게 못했었거든요. 근데 막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막 화가 막 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진정을 잘 못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뭐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줄줄줄 말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또 대표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이 연습하시고 많이 만나보시고 또 챌린징을 받은 만큼 또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저는 많이 해보시라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도 뭐 두 분 회사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투자를 이제 겨우 유치한 상황이지만 투자 받으러 갔을 때 그 말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우리 와이프랑 우리 엄마는 일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데요. 뭐 이런 말씀이라든가 뭐 아니면 여자가 여자들이랑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나는 남자 만나기 싫던데 뭐 이런 남성 심사역분들 그런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납니다. 시간이 이제 한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예, 마지막 그 뭐 질문이랄까? 예, 이것도 뭐 마지막 소감이랄까? 드리고 싶은데 창업 굉장히 힘들죠. 예, 힘든 삶을 지금 살고 계신데요. 하지만 뭐 물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있는데 굉장히 힘드실 때 어떤 생각이나 또는 리추얼이나 무엇인가로 그 어려움을 벗어나시는지 예, 그런 이야기를 뭐 한 3, 40초 짤막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 두 분 중에서 현주님부터 먼저. 네. 이제 뭐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제 그 창업을 하시는 이유는 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돈을 쫓는, 그러니까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을 쫓으려면 지금 스타트업 하면 안 되죠. 코인 하셔야죠. 네. 근데 저희가 스타트업 하는 이유는 제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바꿔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거나 좀 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신념을 항상 잘 접어서 가슴에 꼭 지니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한테는 사실 좋은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전 시작했는데 그거에 하나 더 얹어서 좋은 일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님들과 저희도 직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생각인데 그래서 더 좋은 서비스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들 이제 사명감이라고 우리가 그걸 뭐 신념, 사명감을 부르는데 그걸 갖고 계시면요.
돈도 따라올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힘들어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자양강장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 사명감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진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려요. 네, 완전 공감해요. 사명감. 왜냐하면 힘든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가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드실 텐데 돈을 쫓으면 그런 고비를 넘기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정말 진짜 인생을 걸고 저희 창업자들 다 인생을 걸고 하잖아요. 인생을 걸고 하는 그 이유를 계속 이제 상기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고 저희 팀에 합류하시는 분들도 또 저희한테 투자하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를 믿고 베팅을 하는 건데 제가 정말 최근에 이제 좀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점은 내 자신이 정말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누구도 저한테 인생을 걸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업자들은 그 자기가 원래 풀고자 했던 문제 그리고 자기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어떤 확신을 계속 스스로 어떻게 보면 다시 이렇게 재생시키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 뭐 사명감이랄까, 진짜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정말 의미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모든 창업자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창업자였다가 최근에 모 대기업에 임원으로 입사하신 분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했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여쭤봤어요. 월급 받으니까 좋죠? 월급 주다가 월급 받으니까 좋죠? 이렇게 여쭤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특히 같이 일하는 후배들, 팀원들한테 컬러 복사기 쓰지 마세요. 종이 아껴 쓰세요. 이 말 좀 덜 해도 돼서 너무 좋다고. 창업했을 때 정말 그런 것 하나하나를 다 신경 쓰면서 마음 썼던 게 너무 힘들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 주신 것처럼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이 창업의 길인 것 같고요. 저는 가끔 뭐 요즘도 늘 많이 힘든데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생각하면 저는 창업 계속 유지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이 즐거울 때보다는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으니까. 뭐 저는 그렇고요. 근데 죽는 순간을 생각하면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죽을 때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를 생각한다면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내가 나뿐이 아니라 내 가족뿐 아니라 이 사회에 뭔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본원적인 욕망이 있고 죽는 순간 그걸 기억하고 싶다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뭐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이미 저도 하루에도 12번씩 뒤집혔다 안 뒤집혔다 막 이러거든요. 내일에 저는 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만은 이렇게 두 분의 정말 훌륭한 성공한 또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성 창업자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뿌듯하고 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이번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해주신 연사님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으시면서 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던데요.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정말 진솔한 이야기들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갖고 계셨던 경험들 또 의견들 아낌없이 전해주셔서 더욱더 공감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쩜 이렇게 또 시간이 빨리 가죠. 이제 마지막 세션을 끝으로 글로벌 인재포럼 2021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전 세계가 함께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앞으로의 시간을 예측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조금은 막연하고 또 두려웠던 시간을 이제 서서히 극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디지털 전환 그리고 ESG를 통해서 이틀 동안 100여 분에 가까운 연사님들이 28개의 세션에서 많은 강연 그리고 인사이트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이끌 우리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많은 또 디딤돌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미래를 이끄는 힘은 사람에서 나온다라는 말처럼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많은 내용들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소중한 한 걸음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종료되면 참석자분들께 설문을 요청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틀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1년 글로벌 인재 포럼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이틀간 얻으셨던 에너지로 한 해 뜨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